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아들 둘 가진 39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유일하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저는 언제나 하지 말라는 건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고집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죠. 어릴 적에도 만지지 마시오 표지판만 보면 오히려 더 만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곤 합니다. 한마디로 청개구리 스타일이라고 봐야 할까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하지 말란 짓만 골라 사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엄마 속을 태웠으니 그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어쩌겠어요. 지금 할 제 사연은 제 아들 녀석에 관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못된 며느리라서 이렇게 하지 말란 짓만 골라 하다가 결국엔 잘 살고 계셨던 시부모님을 갈라서게 만든 나쁜 며느리에 관한 제 얘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재작년 4월 초 우리는 계획보다 늦게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전세 보증금 문제와 시공사 측의 잔금 요구가 겹치면서 우리는 일주일보다 한 달가량 먼저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불편하겠다는 걸 알면서도 조심스레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달만 시댁에서 지내자. 2층 비어 있으니까.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싫었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만 잘 참아보고 살아보자고 다짐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잠깐 비어있는 2층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니까 시부모님 두 분 다 시금털털해 하셨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니, 니들이 들어와 살기는 손볼 곳이 너무 많다. 그러지 말고 딴 곳에 가서 월세로 살면 안 되냐? 예상치 않은 반응에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보통 2층 전세도 안 나가고 비어있으니 아들 식구가 와서 온기라도 채워주면 좀 좋아요. 당연히 반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금털털하다니.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왜요? 저희가 잠깐 들어와 사는 게 싫으세요? 그러자 이번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누가 싫다고 했냐? 너도 알다시피 2층이 전세가 안 난 걸 보면 모르겠냐? 집이 오래되어서 다 낡았지 뭐냐.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나도 모르니까 나중에 집이 덥네 춥네 바퀴 나오네 바닥에 삐걱거리네 어쩌네 잔소리랑 하지 마라. 살든지 말든지 니들이 고쳐서 살아.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다소곳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들이 아쉬워서 들어와 살겠다는데 설마 그렇게 불만을 하겠어요? 그동안 저희를 이쁘게 봐주세요. 우리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받고 좀 좋아요. 손자들 얘기에 그제서야 시부모님의 두 얼굴이 활짝 펴시더라고요. 특히 시아버지가 우리 아들 녀석들을 엄청 이뻐하셨어요. 드디어 이삿짐을 간소하게 꾸려서 시댁 2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시댁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1층에는 시부모님이 2층은 예전에 새방으로 썼던 공간이었어요. 80년대 중후반에 지은 집답게 이곳저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철모르는 어떤 이들은 레트로 감성이다 뭐다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 취향은 절대로 아닌 건 확실했습니다. 특히 바퀴벌레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무서웠어요. 그리고 개미였어요. 혹자는 개미가 왜 무섭냐고 할 거죠? 네, 저는 개미가 무서워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아이고 말도 마라. 벽이고 천장이고 모두 나무 판잣대기 아니여. 수십 년 세월 동안 벌어지고 뒤틀리고 썩어서 그 사이에 개미들이 집 짓고 바퀴가 숨어 살지 않냐. 지금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안 보여도 요것들이 사람 눈을 피해서 산다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과 함께 산다고 보면 된다. 나도 이것들이 지겨워서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디 이놈의 영감태기는 절대로 아파트가 싫다잖냐. 평생을 마누라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원 없이 살았는디
지겹다 지겨워. 언제까지 저 상판떼기를 보고 살아야 하는 건지 원. 아니, 미안하다. 내가 곁길로 샜구나. 암튼 알아서 해. 니들은 좋아서 2층으로 이사를 온다지만 난 솔직히 내 손자들이 개미떼들 공격을 받을까봐 걱정이여. 바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 어두운 곳만 골라다니니까 시궁창이며 똥간이며 구분하고 돌아다닌디 음이 더러워. 어떡해? 알아서 해. 네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모르겠다만 날마다 쓸고 닦고 하지 않으면 못 산다. 바닥에 조그만 과자 부스러기만 있어도 개미가 득달같이 달려들고 바퀴가 진을 친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난 더러운 꼴을 못 보니까 내 잔소리 안 들으려면 한시도 엉덩이 붙일 생각이랑 마라. 알았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보다 더 깔끔하면 깔끔했지 못하진 않을걸요. 제가 취미가 청소예요. 저도 애들 엄마잖아요. 허허허. 뭐 반기지 않는 시부모님 비위를 맞추느라 없는 소리를 좀 했지만 어쩌겠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들어가 사는데 그 정도는 돈값 한다 셈 쳐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사를 오기 전에 남편과 함께 바퀴와 개미 박멸 작전이었어요. 개미 새끼 나오기만 해봐라. 개미는 만만했거든요. 바퀴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봤을 땐 끔찍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만한 개미 담당, 남편은 바퀴 담당을 맡기로 했습니다. 시댁의 2층은 좁지만 생각보다 조용하고 아늑하고 괜찮았어요. 잠깐인데 뭘? 아이도 시댁 마당에서 뛰어놀며 나름 적응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우리가 이삿 날 빼고는 어디로 가셨는지 전혀 뵐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외출하셨어요? 모르겠다. 산책을 갔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이 양반이 말하고 간 적이 없어. 냅둬라. 밥 먹을 때 되면 나타나겠지. 네? 왜 두 분이 함께 사시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웃기다는 소리로 그러셨어요. 그럼 너는 우리 이윤기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아냐? 그 말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랬어요. 엄요, 당연하죠. 부부 일심동체인데 그걸 모르며 쓰나요? 어머님과 아버님 방 따로 쓰세요? 그럼 이 나이에 복잡스럽게 한 방 쓰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네 시아버지는 평생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이야. 마누라가 혼자서 부대끼면서 자식들 키우고 집안일한 거 하나도 고마워 안 하는 사람이다. 내 아들 윤기는 적어도 그러지는 않을 거다. 너는 내 아들 잘 만난 거다. 나는 세상을 잘못 만났는지 남편 복이 없어. 그동안 돈 벌어다 준답시고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저렇게 꽂아둔 보릿자루 마냥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서 휑하니 사라졌다가 밤중에 귀신같이 나타나서 배고프다고 하질 않나. 뭔 꿍꿍인지 모르겠어. 네 시아버지 얼굴만 봐도 답답해 죽겠다. 천불이여 천불.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에게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으셨어요. 이걸 계속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고 걱정할 만큼요. 남들은 다들 남편하고 손잡고 산으로 들러 꽃구경도 가고 한다던데 네 시아버지는 그런 거 몰라. 에이구, 나한테 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 나라고 별 수 있냐? 오는 정이 좋아야 가는 정이 좋은 법이여. 맨날 차려진 밥상만 봐왔지 지가 차려 먹을 생각을 안 하니 왼수가 따로 없다. 왼수가 따로 없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잠깐의 시댁살이가 시부모님과의 좋은 시간들이 될 기회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2층 주방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1층 시어머니 주방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시어머니께 여쭸어요. 어머니, 저 문은 왜 잠겨 있어요? 이사 올 때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저거 말이냐?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다. 지하실 있었어요? 말도 마라. 저기는 네 시아버지 아지트야. 나도 못 들어가는 곳이다. 네 시아버지가 열쇠로 잠그고 다녀. 내가 한 번은 지하실에다 물건 좀 넣어두자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다. 자기만의 공간인데 넣길 뭘 넣냐고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더라. 아, 이를테면 아버님의 서재방인가요? 몰라. 안 보이면 둘 중 하나야. 외출했던지 아니면 저기에 틀어박혀 있는 거지. 안에서도 잠고 나서 나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궁금해하지도 마라. 네 시아버지 외엔 어느 누구도 출입 금지야. 너도 저기는 들어가 볼 생각일랑 절대 마라. 그 말씀에 제 호기심이 심하게 발동했습니다. 저는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재차 물었어요. 어머니는 안 궁금하세요? 저기서 뭐 하시길래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숨기세요? 혹시 귀중품이라도 숨겨놓으신 거 아닐까요? 금덩이 같은 거. 난들 알겠냐? 2층에 또 지하실로 연결되는 문이 하나 더 있을 게야. 거기도 잠겨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세상에, 함께 살면서 시아버지의 비밀의 방을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니. 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시는 걸까? 계속해서 제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 지하실에서 언제 나오시고 언제 들어가시나 하고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파헤치고 싶은 욕구가 샘솟듯 했어요. 그 뒤부터 시아버지 행동에는 뭔가 수상쩍은 면이 많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외출한 것 말고는 집에서는 하루 종일 그 지하실에만 있다가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아는 게 있는지 물었어요. 자기야, 지하실의 비밀 알고 있어? 비밀? 내가 알면 비밀이 아니지. 내가 얼마나 입이 싼데 그러냐? 진짜 몰라? 내가 어릴 적에 창고방이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쓰시는 방인데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야? 아버님 이상하셔. 생각해봐. 어머니도 못 들어오게 하고 어머니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시대. 한 번 들어가 보자고 했다가 난리가 나셨대.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삐치신 것 같은데. 에이, 남자들은 다 그래. 자기만의 아지트를 갖고 싶어 하지.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집안에 엄마 손때가 안 묻은 게 없는데 그것만이라도 엄마의 간섭이 없이 지내고 싶으신 거겠지. 난 이해가 되는데. 뭐? 자긴 이해가 된다고?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네가 욕심꾸러기라서 그래. 남편의 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만 끔뻑거렸어요. 뭔 소리야. 내가 욕심꾸러기라니. 도대체가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봐. 내 생각에 아버지가 퇴직을 하신 후에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신 거라 이 말이야. 문을 잠궈놓지 않으면 불쑥불쑥 가족이란 이름으로 아버지만의 공간을 침해할 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게 싫으신 거겠지. 별다른 의미야 있겠어?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마. 알았지? 아, 남자들은 그런가? 라고 하면서도 왠지 머리가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어느 날 아버님이 외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방으로 달려가서 지하실 열쇠가 어디에 없나 하고 이리저리 도둑 고양이처럼 찾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눈치껏 찾느라 세세하게 찾을 수는 없었지만 열쇠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간땡이가 보다고요? 맞아요. 간땡이가 보도 이만저만 부은 게 아니었죠. 그만큼 그 비밀의 방이 궁금했어요. 머릿속에 별 상상이 다 펼쳐지는데 어떡해요. 한번 열어보고 말면 되는걸요. 아버님께서 그토록 그 방을 폐쇄하는 데에는 분명히 커다란 비밀을 감추고 있다고 봐야죠.
남편이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별 신경도 안 쓰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몇 번 부딪혀보고 포기하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집에 있지 않는 이상 하루 종일 지하실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 몰래 지하실 열쇠를 찾으러 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만 보고 말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날이 갈수록 궁금증은 더해갔어요. 드디어 또 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친구분들과 소풍을 나가시고 시아버지도 외출을 나가셨어요. 절호의 날이었죠. 미리 알아둔 열쇠 수리공에게 연락을 해서 열쇠를 신속하게 복사를 해두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의 방을 열어볼 생각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막상 열쇠를 복사를 했지만 기회가 빨리 오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확실한 알리바이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안 계신 날에 들어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쉽사리 그런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중이었어요. 둘째 아이 기저귀를 갈기 위해 일어나 욕실로 향하던 중 2층 복도 끝 벽면에 붙은 지하실로 연결된 문이 그날따라 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니 잠이 오질 않았어요. 조그맣고 낮은 문, 꼭 장롱 뒤에 숨은 이 비밀문이 자꾸 눈에 가더라고요. 몇 번을 복사한 키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제 호기심을 못 이기고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참 스릴 있고 긴장감이 도는 게 제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교차하면서도 제 발은 이미 열쇠를 돌려서 문을 따고 있었고 어느새 그 어두운 통로에 랜턴까지 준비를 해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에라, 나도 모르겠다. 이 밤중에 내가 지하실에 내려간들 어떻게 하시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시아버지께서도 제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지하실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러자 화들짝 놀라시며 그러셨어요. 그건 안 된다. 거기는 궁금해하지도 마라. 큰일 난다. 새겨 들어라.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알겠냐? 왜요? 어머니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이유야 뭐든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더 이상 묻지 마라. 위험하니까. 알았냐? 그래도 왜 그러시는지는 이유는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어허, 말이 많다. 다른 건 몰라도 거긴 안 된다. 딱잘 엄격하게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중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2층 끝 문 말이지. 거기 내가 예전에 쓰던 공간이야. 지하로 연결돼 있는데 절대 열지 마라. 그 안은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돼. 위험하니까. 또 한 번 강조를 하시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더 궁금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 내가 꼭 알아내고 말 거야. 오히려 시아버지의 그 말씀이 더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지만 나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문고리는 고장난 듯 삐걱거렸고 열쇠 구멍은 녹슬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내가 조심스럽게 열려고 하니까 잘 안 열려서 힘을 꽉 주고 돌렸더니 끽 소리가 나면서 열렸어요. 그 소리에 남편이 깰까봐 얼마나 가슴이 저였는지 몰라요. 혹시나 몰라서 남편이나 우리 애들이 잘 자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다시 문을 열고 랜턴을 비추었어요. 마치 제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 도둑 같았어요.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 말란 짓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을 이미 일은 저지르고 말았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그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지금도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만 어쩝니까? 내 호기심 마음이 발동을 했는데 어쩌냐고요. 계단을 내려갈수록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귀신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려가냐고. 그냥 거기서 멈추고 올라와야 했었어요. 안은 깜깜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계단, 낡은 목재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어요. 내려갈수록 참 이상했습니다. 창고로 쇳다는데 생각보다 계단이 정갈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오래된 주택이라고 하지만 구조상 2층에서 지하로 바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집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네요.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내 가슴을 조여왔지만 제 발은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계단, 2계단, 그리고 3계단. 랜턴 불빛이 아래쪽 벽에 닿았을 때 저는 드디어 멈췄어요. 누군가의 그림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람의 형상 같은 게 계단 밑 벽에 붙어 있어서 까무러지게 놀랐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 숨을 들어 쉬어만 했었죠. 랜턴을 조금 더 아래로 내리자 그것은 벽에 그려진 초상화 같은 벽화였는데 마치 저를 지켜보고 있는 귀신 같더라고요. 하필 이런 곳에 벽화라니 어울리지 않았어요. 계단을 더 내려갈수록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계단 끝까지 내려섰어요. 어둠 속에 어느 정도 눈이 익자 나는 지하실의 내부를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끔찍하게도 너무 괴기스러웠어요. 서늘한 공기와 함께 바닥 여기저기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아니, 보였다기보다 내 발에 뭔가가 물컹물컹하니 쓱 지나간 데다 조심조심 내려오는데 신경을 쓰다가 머리에 뭔가가 붙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드디어 머리에 있던 뭔가가 내 얼굴로 까실까실한 어루만지는 듯 싶어서 기절초풍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달라붙는 줄 알았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고 내가 이 비밀의 방에 몰래 들어왔다는 사실도 잊은 채 나도 모르게 아글아글 쓰고 급히 되돌아 나오려다가 하필 랜턴을 땅바닥에 떨쳐버렸어요. 그런데 나를 더 놀라게 한 건 뭔 줄 아세요? 랜턴이 땅에 떨어져서 땅바닥을 비추는 빛으로 보이는 지옥 같은 상황.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글우글 거리는 뱀들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치고 말았어요. 랜턴을 다시 집을 용기도 안 나고 내 발 밑에 뱀들이 우글거리는데 돌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지하실이라 그런지 내가 소리를 질러대도 다들 세상 모르게 잠만 퍼자고 있었는데 진짜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을 죽어라 불러댔습니다. 도망쳐서 되돌아 나와야 하는데 당황한 나머지 어디가 어딘지 방향 감각도 없고 떨어진 랜턴을 주워야 하는데 내 발 밑에 뱀들이 우글거리고 급기야는 내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데 놀라서 도망치려다가 물컹한 뭔가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남편을 죽어라 불렀어요. 윤기야, 살려줘. 이 나쁜 놈아. 윤기야. 사력을 다해서 1층의 비밀의 방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땐 정말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위험하다고 했구나 싶었는데 후회 막급이었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살고 봐야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문을 쾅쾅 두드리자 드디어 밤기가 밝은 시아버지가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뛰쳐나와서 머리와 다리에 뱀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확인부터 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젠 살았다 싶었는지 온몸이 기력이 쫙 다 빠지더라고요. 그 후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온 집안이 빨칵 뒤집혔대요. 그 소란 속에서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깨우기 전까지는 몰랐답니다. 윤기야, 네 마누라가 쓰러졌다. 얼른 일어나 봐. 얼른.
엄마, 찬우 엄마가 왜 쓰러져요? 남편은 잠이 덜 깨서 상황 파악이 안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놈아, 얼른 내려가 봐. 라고 하시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놀라 자빠지셨대요. 에구머니나, 이게 뭐냐? 윤기야, 저거 뭐냐? 윤기야, 정신 차려. 뱀이다, 뱀이야. 아니, 한둘이 아니네. 라고 하시면서 남편 뒤로 숨으시고 아글아글 쓰시면서 경기를 일으키셨대요.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 귀여운 파충류들이 얼마나 지하실의 나쁜 공기 속에서 답답하게 살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살 것 같았겠어요. 그러니 해방이 된 것처럼 너도 나도 떼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뱀들이 춤추듯이 나와서 활기를 펴고 다니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졸도 직전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황당했대요. 그날 내가 지하실의 문을 열자마자 시아버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그 문을 통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뱀과 파충류들이 그 공간을 점령하며 마치 해방된 듯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괴물들과도 같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대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고 손은 떨며 벽을 짚다가 발을 헛디뎠고 결국 놀라 자빠지셨습니다. 그 충격에 그녀는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었고 심지어 몸에 몇 마리의 뱀이 엉켜 들어갔대요. 남편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두 아들을 챙기느라 어찌하지도 못하고 시아버지를 부르기만 했대요. 시어머니는 공포와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며 몸을 피했지만 그 순간은 정말 고통 그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자다가 이 무슨 난리야? 엄마,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악만 질러대는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자 그 소리가 들렸겠어요. 남편 뒤에만 들러붙어서 시어머니가 사색이 다 된 얼굴로 그러셨답니다. 이놈아, 좀 어떻게 해봐. 급한 국에 내 아들들도 깨어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남편은 애들을 챙기느라 시어머니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네요. 시아버지가 급히 올라와서 뱀들을 가볍게 수거하고 도마뱀들을 가뿐히 찾아낸 후에야 겨우 진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쓰러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남편이 내 아들들까지 두 팔로 안고 온 채로 119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대폭발을 하셨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당신 방에서 나온 거지? 말해봐. 이게 뭐냐니까?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뱀들이 또 어디에 숨지 않았나 하고 여기저기 집안 곳곳을 다 뒤지기 바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또 어디서 낼름거리며 뱀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제 어린 아들을 안고 있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깨어나지 않아서 여보, 찬우 엄마, 찬우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지만 왜 부르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깨어나 보니 병실이었어요. 그것도 응급실. 남편과 내 아들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도 영문을 몰랐지만 그냥 서러워서 깨어나자마자 울었습니다. 엉엉엉 한바탕 울고 났더니 후련했어요. 그리고 한 말, 어머니 왜 우세요? 그러자 남편이 의사를 부르면서 그러더군요. 제 아내가 좀 이상해요. 뇌진탕으로 머리를 다친 게 아닐까요? 선생님, 아내가 뱀 속으로 들어갔다가 충격을 받아서 넘어졌나 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메, 이 망할 놈이 영감태기 때문에 내 며느리 잡네. 어떡할 거요? 사돈을 어떻게 봐? 라고 하면서 한쪽 귀퉁이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시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해가며 울분을 터뜨리셨어요. 의사는 깨어난 저를 향해 손가락을 내보이면서 그랬어요. 환자분,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보이세요? 그래도 제가 영문을 몰라서 멍청하게 있자 그걸 지켜보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나 죽는다며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지는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셨고요. 사실 그때 그 의사의 손가락이 보이긴 보였어요. 그런데요, 왜 손가락을 앞에 내보이는 거지? 이상하네? 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왜 쓰러졌는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어서 그냥 멍청하게 있었던 거예요. 의사가 재차 물었습니다. 환자분, 이거 손가락 몇 개인 줄 아시겠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남편이 나서서 그러더라고요. 전엄마, 나야 나 알아보겠어? 그래도 멍하니 썼더니 아예 초상난집에 곡소리가 난 것처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두들겨 패셨어요. 이 인간아, 어쩔겨? 며느리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쩔겨? 시어머니 등짝 스매싱을 당하는 시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서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고, 그 모양을 본 다른 간호사들이 달려들어서 시어머니를 말겼어요. 우리 애들은 그 와중에 따라서 울자 다른 간호사들이 안아서 챙기려는데 자기 엄마가 아니라고 둘째 아들이 더 큰 소리로 울어잡히고 응급실이 한순간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이 모두 다 응급실에서 쫓겨났습니다. 환자분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보호자분만 빼고요. 복도로 쫓겨난 시부모님, 맘 놓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타박을 하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아니, 어쩌자고 저것들을 나 몰라 거기서 키웠어? 내가 얼마나 저 징그러운 것들을 싫어하는 줄 알면서 그래. 네가 사람이야? 평생을 나를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하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라고 말은 안 한다. 적어도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할 것 아니여. 어쩔 거요? 어쩔 거냐고. 며느리가 잘못되면 윤기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천불이네 천불이여. 어메, 사돈 얼굴 어떻게 볼까? 죄송해서 어쩐다냐? 뭐라고 말을 해야 하냐고. 내 팔자야. 어쩌다 내 팔자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러냔 말이여. 못 살겠네. 참말로 못 살겠어. 뭐라고 말 좀 해보란께? 왜 말을 안 해? 미안하면 미안하다. 말 좀 해봐. 귓구멍이 막혔어? 계속되는 시어머니 구박에도 시아버지는 불쌍하리마치 그대로 그 구박을 다 받고 있으셨대요. 병원에 지나가는 환자 가족들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다가와서 그랬대요. 아이고, 뭔 일인데 그러요. 진정하세요. 며느리가 실려왔소. 말도 마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마누라 말을 안 듣는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라며 또 같은 말을 또 하시며 시아버지를 옆에 두고 일장연설을 하시기 시작했다네요. 아이고, 불쌍한 시아버지. 며느리 잘못 만나서 시어머니 구박을 무지막지하게 받으셨습니다. 참 죄송하더라고요. 아침이 되자 남편이 제 친정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달려온 친정 부모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 나 괜찮아. 그냥 놀라서 그런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그랬어요. 나 누군지 알겠어? 내 손가락 몇 개야? 치워. 괜찮아. 잠시 멍했을 뿐이야. 그런 나를 보며 친정 부모님이 오히려 죄인처럼 밖에서 서 있는 시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그랬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세요. 말짱하네요. 이렇게까지 우리 애를 걱정해 주시다니 고맙네요. 애가 놀라서 까무러친 건데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그러셨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새겨들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그러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 그 요물들 당장에 치워. 알았어? 대답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뭐요? 왜 대답을 안 해? 걔네들은 내 반려동물들이여. 물건이 아니여.
그 말에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질 듯이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뭐야? 내가 쓰러져야 말을 듣겠어? 말해봐. 둘 중에 선택해. 나여 고것들이여. 나랑 살 거요. 뱀들하고 살 거요. 뜻밖에도 시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나는 내 새끼들을 못 버려. 무엇이 어째? 나랑 못 살 것다 이 말이제? 대답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단번에 그러셨습니다. 그럼 이제 나랑 끝장이게 당장 그것들 데리고 나가. 난 그런 징그러운 것들이 있는 집에서는 하루도 못 살아. 아니지. 내가 그 집에서 나와야지. 언제 또 뱀들이 나올지 모르잖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서워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애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따라왔고요. 친정집에 다행히 노는 방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아파트 입주 때까지 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급한 대로 월세 얼른방을 얻어드렸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남편도 제가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목도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저와 제 아이들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시어머니만큼 많아졌습니다. 실은 알고 보면 며느리인 제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말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지하실의 비밀의 방을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죠. 제가 저지른 제 잘못으로 시부모님의 사이가 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실상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며느리인 저 때문에 더 고립되고 말았어요. 참 죄송했는데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께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어기고 들어갔네요.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라서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 마음을 돌려볼게요. 잘못했어요. 아무튼 네가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렇겠냐. 네 마음은 알았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 말씀을 안 듣고 들어간 제 잘못이잖아요. 저나 어머니가 파충류 키우는 걸 싫어해도 아버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싫다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횡포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말 한 번 잘한다. 네 시아버지가 뭘 했는 줄 아냐? 나보다 더 그것들이 좋단다. 나 싫다고 하는데 내가 네 시아버지를 좋다고 할 성 싶냐? 평생 뱀들 끼고 살라고 해. 나도 이참에 따로 나가 살란다. 나 싫다는 남잔 나도 싫어. 내 잔소리도 안 먹히고 내가 뭐하러 그렇게 모냥 빠지게 사냐? 나도 이젠 고상하게 늙을란다. 어디 나 좋다는 영감택이라도 있으면 딱 좋겠네. 걱정 말아라. 네 시아버지를 내가 더 이상 들들 볶지 않을 테니까. 네가 다행히 아무렇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안 그랬으면 이 영감택은 아주 착살을 냈을 거다. 네 시아버지랑 헤어져도 니들은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다. 알았냐? 그냥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두 분이 헤어지게 된 마당에 뭐라 하기도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 같아 보였습니다. 전 밤중이라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남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하실의 비밀의 방은 다음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남편을 통해 들었거든요. 커다란 비단뱀, 도마뱀, 이구아나, 심지어 독을 품은 듯한 색상의 뱀까지. 지하실은 마치 어떤 야생 서식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뱀들이 그 지하실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게 했답니다. 벽면엔 유리 테라리움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각 테라리움 안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대요. 그중 하나에는 선이라는 이름이 붙은 검은색 비단뱀이, 다른 하나에는 은별이라는 은혜색 도마뱀이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어디선가 사각사각 소리와 함께 눈동자가 따라서 움직이더랍니다. 중앙엔 낡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엔
오래된 파충류 사육일지가 펼쳐져 있었다고 했어요. 종별 사육 기록, 번식 성공 여부, 먹이 주기표, 그리고 일부 페이지엔 이상한 낙서가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책상 앞 벽에 걸려있던 마네킹에는 희미한 빗소리를 지는 가면이 씌워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 케이지 하나가 덜컥 열려 있었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대요. 주변엔 탈피한 뱀의 허물이 몇 겹이나 포개져 있는 게 보였답니다. 발치에는 뭔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는데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3마리의 뱀이 동시에 돌진하듯 기어오더랍니다.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치게 될 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제게 그랬습니다. 당신이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 것 같았어. 에고, 하지 말란지만 골라 사니까 이 모양이지. 우리 애들이 당신을 닮으면 어떻게 하냐?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가 2층에서 지하실로 통하는 그 문을 큰 판잣대기로 못질로 아예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충격적인 기억이 되살아나 시댁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만이 시댁과 친정집을 오가며 필요한 짐들을 날라다 줬어요. 그 후 입주 잔금은 해결되었고 우리는 새 아파트에 무사히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우리 집 벽 어딘가에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건 악몽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별걸 하시다가 결국엔 이혼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시댁에서 파충류를 키우고 계시고요. 오히려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저희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지하실의 비밀의 방을 마음껏 열어제치고 1층 전체를 원하시는 대로 반려동물들의 공간을 멋지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가지는 않지만 두 아들과 남편이 시아버지를 자주 뵈러 가는데요. 갔다 올 때마다 감탄을 하더라고요. 내 아이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랬습니다. 엄마, 나 또 할아버지 집에 갈래. 거기에 귀여운 도마뱀이랑 비단구렁이도 있어. 너무 귀여워. 내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니까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어. 엄마, 이거 봐봐. 내 친구들이 부러워해. 다행히도 두 아들이 파충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부터 파충류를 좋아하신 건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대요. 젊은 시절 시아버지는 동물 다큐멘터리를 즐겨보셨고 특히 아마존과 사하라 같은 생태계에 매료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어느 지인의 소개로 아주 작은 이구아나 한 마리를 분양받게 되었고 그것이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취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퇴직 후 무기력함을 느끼던 시아버지는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루틴이 필요했어요. 대상이 하필 파충류였을 뿐입니다. 매일같이 사육 온도를 조절하고 먹이를 챙기는 일상이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파충류 취미를 극도로 싫어하셨고 그로 인해 이 관심사는 집안에서 철저히 배척당했어요. 아들인 남편도 무심했고 결국 시아버지는 숨겨야 할 존재들을 지하실로 데려가 키우게 된 겁니다. 그게 비난받을 일은 절대로 아닌 거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고 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제 남편 할아버지께서는 엄격한 군인이셨대요. 남자가 왜 짐승을 들이냐며 장난감 동물조차 허락하지 않으셨다네요. 그 억압이 중년 이후 이상하게 터진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지하실은 시아버지의 잃어버린 유년이 응축된 공간이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던 시아버지는 적어도 지하실 안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죠. 온도, 먹이, 번식 주기, 이름까지. 세상은 복잡하지만 뱀과 도마뱀은 단순하니까요. 먹이면 만족하고 환경만 맞춰주면 병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하실은 단순한 취미방이 아니라 시아버지 외로움과 과거와 욕망이 한데 엉킨 비밀 왕국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비밀 왕국의 문을 제가 열어버렸다는 거고요. 퇴직 후에 시아버지의 노년은 고독으로 물들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군대 시절부터 직장 생활까지 늘 경쟁 속에서 살아온 그는 언제나 강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는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익숙치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들은 자신을 점점 뭘 하는지 보였을 테죠. 그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위로는 파충류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시아버지의 고독을 채우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고독은 시어머니에게는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시아버지의 취미를 싫어했거든요. 가족이 알면 무슨 말을 들을지,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했던 시아버지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그들을 키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행복이자 삶의 소중한 부분이었죠. 그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이라는 이름의 비단뱀은 그에게 다정함을, 은별이라는 이름의 도마뱀은 그에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따뜻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가 먹이를 주고 온도를 맞추며 돌볼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비밀의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사라져가고 있던 존재인지를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돌볼 사람도 이해할 사람도 없는 세상에서 그는 그저 홀로 남게 된 것이죠. 그의 고독은 시아버지가 애써 숨기려 했던 취미, 그가 숨겨놓은 뱀과 파충류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쌓인 고독과 갈망을 키운 존재들이었고 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더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손자들의 방문과 맘 놓고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집은 텅 빈 듯하지만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더 이상 시아버지에게 기대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결코 나쁘지 않은 삶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분이 노년을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더 덜 외롭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며느리로서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 호기심이 결국 그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그저 조금 더 신중했다면 그들의 삶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도 두 분한테 죄송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해요. 시어머니의 이혼 선언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무겁게 쌓여만 갔습니다. 사실 그날의 모든 것이 제 잘못이잖아요. 내가 호기심에 지하실 문을 열었고 그로 인해 모든 일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저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며 시아버지는 지하실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며 살았을 겁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얽히고 설키며 그저 평범한 나날이 계속될 수 있었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두 분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분노가 터져 나오듯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결국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뱀들과 파충류들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라 느끼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나를 탓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혼까지 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저 호기심을 참았더라면 그저 그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시부모님의 갈등에 끼어들 수도 없었어요.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벌어진 상처를 어떻게든 치유하려 했지만 시부모님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고 나는 두 분 사이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렸죠. 죄책감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내 잘못으로 두 분의 삶이 깨져버린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픕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